한 남자가 새벽 2시 텅 빈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폴더들이 하나씩 삭제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책상 위 커피는 아직 따뜻했고 컴퓨터 화면은 켜진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자리를 뜬 것처럼요. 하지만 그는 집에도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벌어진 IT 기업 실종 사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강남의 한 IT 기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직원 150명 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였지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회사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개발팀장 윤재성, 38세. 그가 출근하지 않았던 겁니다. 언뜻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재성을 아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가장 규칙적인 사람으로 유명했거든요. 매일 아침 8시 50분이면 어김없이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시 퇴근도 철저했지요. 오후 6시가 되면 정확히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근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거나 몸이 아픈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읽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오전 11시쯤 인사팀에서 윤재성의 비상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받았지요. 그런데 부인도 남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퇴근 후 집에 들어왔다가 밤 11시쯤 급하게 다시 나갔다는 겁니다. 회사 일이 급하게 생겼다며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즉시 그의 책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지요. 책상 위에는 마시다 만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절반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은 열려 있었고 화면도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디 프로그램과 메신저가 실행된 채로 말이지요. 마치 잠깐 자리를 비운 것처럼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누군가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지요. 윤재성의 계정 마지막 로그인 시각은 오늘 새벽 2시 14분이었습니다. 퇴근한 지 8시간 만에 다시 사무실에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말이지요.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로그를 자세히 분석해 보니 프로젝트 폴더 일부가 삭제된 기록이 나왔습니다. 삭제 시각은 새벽 2시 20분부터 2시 40분 사이였습니다. 약 20분 동안 여러 개의 폴더와 파일이 지워졌던 겁니다. 왜 한밤중에 회사에 와서 파일을 지웠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회사는 오후 2시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종 신고였지요. 경찰이 도착해서 사무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창문도 모두 잠겨 있었고 비상구도 내부에서만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건물 로비, 엘리베이터, 복도, 사무실 입구까지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있었지요. 경찰은 전날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의 영상을 빠르게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 12분 윤재성이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요. 그리고 밤 11시 47분 다시 건물에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정장 차림이 아니라 편한 복장이었습니다. 급하게 나온 것처럼 보였지요. 윤재성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출입카드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시각은 밤 11시 52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윤재성이 사무실을 나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새벽 내내 영상을 확인했지만 그가 문을 열고 나가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사무실에는 비상계단 출구가 하나 더 있었지만 거기에도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에도 윤재성은 보이지 않았지요. 경찰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들어간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아직 건물 안에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무실 곳곳을 수색해도 윤재성은 없었습니다. 화장실, 회의실, 휴게실, 심지어 창고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건물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12층뿐 아니라 지하 주차장부터 옥상까지 모든 층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 조치되었고 사무실은 출입 통제 구역이 되었습니다. 저녁 7시쯤 형사들이 다시 CCTV를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형사가 뭔가를 발견했지요. 새벽 2시 48분 영상이었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 쪽 카메라 화면이었는데 희미하게 누군가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비상계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단 자체엔 카메라가 없었지요. 하지만 출입문 앞에는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확인해 보니 새벽 2시 50분쯤 누군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뒷모습이 잡혔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형으로 봐서는 윤재성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순간부터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니라 범죄 사건일 가능성이 커진 거지요. 경찰은 즉시 과학수사대를 투입했습니다. 윤재성의 책상과 컴퓨터, 그리고 사무실 전체가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수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건물 지하에서 뭔가 발견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들은 급히 지하로 내려갔지요. 그곳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윤재성은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새벽에 건물 안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프로젝트 파일들이 삭제되었던 걸까요? 지하에서 발견된 것은 작은 흔적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윤재성의 명찰이었지요. 그것도 지하 창고 입구 바로 앞에서 말입니다. 명찰 클립 부분은 부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잡아당긴 듯한 흔적이었지요. 이 순간 수사관들은 확신했습니다. 윤재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경찰은 즉시 건물 전체의 CCTV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세밀하게 한 프레임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말이지요. 수사팀은 밤새 모니터 앞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쯤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전날 밤 11시 47분이 아니었습니다. 윤재성이 건물에 들어온 진짜 시각은 새벽 1시 3분이었습니다. 처음 확인했던 밤 11시 영상은 그 전날 것이었던 겁니다. 날짜 표시를 잘못 본 거였지요. 수사관들은 자신들의 실수에 이를 갈았습니다. 새벽 1시 3분 윤재성이 건물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점이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이었지요. 평소의 차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듯 주변을 계속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20초 동안 그는 5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사관들은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다시 돌렸지요. 이번엔 로비 입구만 집중해서 봤습니다. 윤재성이 들어온 지 약 7초 후였습니다. 회전문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흐릿했습니다. 마치 일부러 카메라를 피하는 것처럼 몸을 숙이고 있었지요.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고 고개를 완전히 숙인 상태였습니다. 그저 검은색 운동화만 선명하게 보였을 뿐이지요. 그 사람은 윤재성이 탄 엘리베이터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상계단 쪽으로 사라졌지요. 왜 계단을 이용했을까요?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사팀은 긴장했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윤재성을 뒤쫓았던 겁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12층 복도였습니다. 새벽 1시 8분 엘리베이터에서 윤재성이 내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출입카드를 찍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윤재성을 따라온 그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비상계단으로 올라왔다면 12층 비상계단 출구 근처에 있을 겁니다. 비상계단 출구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1시 11분 계단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이 보였지요. 문틈으로 복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윤재성이 사무실로 들어간 걸 확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약 2분간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1시 13분 그 사람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사각지대로만 움직였지요. 놀라울 정도로 카메라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무실 문 앞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엿듣는 것처럼 말이지요. 약 10분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1시 23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재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였지요. 두 사람은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옆에 숨어 있던 그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윤재성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재빨리 다시 숨었지요. 윤재성과 함께 있던 사람은 그걸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새벽 1시 31분 윤재성과 함께 있던 사람이 먼저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윤재성은 복도에 잠시 남아 있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비상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숨어 있는 쪽으로 말입니다. 화면이 끊겼습니다. 비상계단 입구는 카메라 사각지대였던 겁니다. 그 후 윤재성의 모습은 어떤 카메라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다른 카메라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복도, 출구, 주차장까지 전부 다시 봤지요. 하지만 윤재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순간 공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말이지요. 대신 다른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전자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새벽 3시 7분 지하 1층 창고 문이 열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지요. 그 시간에 창고에서 작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창고 문은 일반 출입카드로는 열 수 없었습니다. 특수 비상카드가 필요했지요. 그 카드를 가진 사람은 회사에 단 3명뿐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비상카드 소지자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인사팀에서 넘어온 문서를 확인하는 순간 사무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3명 모두 개발팀 소속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윤재성과 같은 팀이었지요. 첫 번째 사람은 선임 개발자 배성훈, 35세였습니다. 윤재성 바로 아래 서열이었지요. 최근 프로젝트 성과 평가를 두고 윤재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매니저 이강현, 37세였습니다. 윤재성과는 동기였지요. 하지만 승진에서 밀려 관리직으로 전환된 케이스였습니다. 동료들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사장 김태영, 52세였습니다. 회사 창립 멤버였지요. 하지만 그는 사건 당일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출국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두 명이었습니다. 배성훈과 이강현이었지요. 경찰은 즉시 두 사람을 소환했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긴급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한 명은 1시간 후 도착했습니다. 배성훈이었지요. 그는 잠옷 차림에 부스스한 머리로 나타났습니다. 집에서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강현은 달랐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았지요. 집 전화도 휴대폰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직접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이강현이 나타났습니다. 새벽 7시였지요. 그는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새벽 조깅을 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땀을 흘린 흔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조사실에서 두 사람을 각각 신문했습니다. 먼저 배성훈이었습니다. 어젯밤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저녁 7시쯤 퇴근해서 집에서 쉬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혼자 살아서 증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달 음식 주문 기록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녁 8시 배달 주문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알리바이가 되진 않았지요. 배달 음식을 받은 후 외출할 수 있으니까요. 윤재성 팀장과 사이가 어땠습니까? 배성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 많이 싸웠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프로젝트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모듈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지적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 평가 점수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까? 솔직히 화는 났죠. 하지만 해칠 생각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강현 차례였습니다. 어젯밤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서 잤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했고 집에서 저녁 먹고 일찍 잤어요. 새벽에 외출하지 않았습니까? 이강현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조깅을 갔었습니다. 새벽 5시쯤 일어나서 1시간 정도 뛰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운동 앱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휴대폰 운동 앱에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조깅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의심스러웠지요. 기록은 조작할 수 있으니까요. 윤재성 팀장과 관계가 어땠습니까? 이강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별로였습니다. 동기였지만 경쟁 관계였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우린 같이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윤재성은 팀장이 됐고 전 관리직으로 밀려났어요. 능력 차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불만이었습니까? 당연히 불만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완벽한 알리바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도 없었지요.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포렌식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뭔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오래된 서버 장비들이 쌓여 있었지요. 포렌식 요원이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바닥에 뭔가 묻어 있었습니다.
검붉은 얼룩이었습니다. 피였습니다. 피 흔적이 발견된 순간 사건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건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살인 사건이었지요. 하지만 시신은 없었습니다. 용의자는 2명이었고 둘 다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사팀은 벽에 부딪힌 것처럼 느껴졌지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사팀장은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아침 8시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지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놓친 게 분명히 있어요. 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포렌식 팀이 먼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발견된 혈흔은 O형이었습니다. 윤재성의 혈액형과 일치했지요. 양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곳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는 증거였습니다. 혈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튄 흔적이 아니라 흘러내린 흔적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현장에서 폭행이 일어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친 상태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범행 장소는 따로 있다는 뜻이었지요. 다음은 디지털 포렌식 팀 차례였습니다. 윤재성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새벽 2시 14분 로그인 후 파일 삭제 작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입니까? 삭제된 파일들은 모두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폴더였습니다. 윤재성 팀장 계정으론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결정적이었지요.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윤재성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작업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람이 별도로 삭제했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배성훈, 이강현 그리고 해외 출장 중인 김태영 부사장이었지요. 두 용의자의 컴퓨터도 분석하세요. 당일 접속 기록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팀은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1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지요. 긴급성을 인정한 겁니다. 오전 10시 수사관들이 배성훈과 이강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배성훈의 집에서는 노트북이 압수되었습니다. 이강현의 집에서는 데스크톱과 태블릿이 나왔지요. 두 사람 모두 협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달랐지요. 배성훈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이강현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서 있었지요. 포렌식 팀이 긴급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오후 2시에 나왔습니다. 배성훈의 노트북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1시 35분 회사 서버 접속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집에서 원격으로 접속한 흔적이었지요. 왜 새벽에 서버에 접속했습니까? 배성훈을 다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윤재성 팀장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슨 연락입니까? 급하게 확인할 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접속했습니다. 그게 새벽 1시였습니까? 배성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지요. 거짓말했습니다. 저 그날 밤 회사에 갔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드디어 자백이 나온 겁니다. 계속 말하세요. 새벽 1시쯤 윤 팀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평가 문제로 이야기할 게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요? 30분 후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프로젝트 평가 점수 때문에 싸웠습니다. 윤 팀장은 제 코드에 문제가 많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억울했습니다. 얼마나 싸웠습니까? 한 20분 정도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로 화도 냈고요.
그 다음은요? 배성훈이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말을 이었지요. 윤 팀장이 먼저 나가라고 했어요.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그냥 나왔어요. 몇 시였습니까?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윤재성 팀장은 어땠습니까? 사무실에 그대로 있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수사관이 배성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후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돌아갔어요. 잠을 자려고 했는데 화가 나서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셨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편의점에서 소주를 샀습니다. 카드 결제 기록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새벽 2시 28분 집 근처 편의점 결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소주 2병이었지요. CCTV도 확인했습니다. 배성훈이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알리바이가 성립하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집까지는 5분 거리였지요. 그 사이 다시 회사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지하 창고 비상카드는 왜 사용했습니까? 배성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창고요? 저 창고 간 적 없는데요. 출입 기록이 있습니다. 당신 카드로 새벽 3시 7분에 열렸어요. 말도 안 돼요. 그 시간엔 집에 있었다고요. 카드를 누가 가져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배성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상카드는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잃어버린 적 없어요. 수사관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맞지 않았지요. 다음은 이강현 차례였습니다. 그의 컴퓨터 분석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2시 47분 회사 서버에 원격 접속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일 삭제 작업이 실행되었지요. 바로 윤재성 계정에서 지울 수 없었던 관리자 파일들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강현을 조사실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원격 접속은 맞습니다. 하지만 파일 삭제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계정이 해킹당했을 수도 있어요. 새벽 2시에 왜 서버에 접속했습니까? 윤재성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긴급하게 확인할 파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메시지 기록을 보여주세요. 이강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삭제되어 있었지요. 왜 지웠습니까? 습관적으로 지웁니다. 업무 메시지는 확인 후 바로 삭제해요. 수사관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참 편리한 습관이군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사실이에요. 통신사에 메시지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지요. 윤재성 번호에서 이강현에게 보낸 메시지 기록은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셨군요. 아닙니다. 메신저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메신저 기록을 보여주세요. 이강현이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윤재성과의 대화방을 찾았지요. 하지만 사건 당일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윤재성이 메시지를 보내고 자기가 삭제했을 수도 있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증거를 남기고 싶지 않았겠죠. 수사관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강현은 교묘했지요. 모든 질문에 그럴듯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윤재성 팀장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승진 경쟁에서 졌으니까요. 동기였는데 한 명은 팀장이 되고 한 명은 관리직으로 밀려났어요. 기분 좋을 리 없죠. 그래서 원망했습니까? 이강현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요.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죽이진 않았어요. 윤재성 팀장이 당신의 성과 조작을 의심하고 있었다는데요.
이강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여러 동료들이 진술했습니다. 차기 프로젝트 리더 선발 회의에서 제기할 예정이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성과 조작 같은 건 한 적 없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증명할 수 있죠. 제 업무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사팀은 회사에 이강연의 업무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지요. 그 사이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건물 외부 CCTV를 다시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새벽 3시 15분쯤 건물 뒷문에서 누군가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지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형과 걸음걸이로 봐서 남성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가 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큰 가방이었지요. 무거워 보였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걷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신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지요. 수사팀은 그 사람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건물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차를 타는 장면은 보이지 않았지요. 주차장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CCTV가 끊긴 지점에서 그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신발이었습니다. 검은색 운동화였지요. 로비에서 윤재성을 따라 들어온 그 사람과 같은 신발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확인해야 할 게 하나 남았습니다. 배성훈과 이강연 중 누가 그 신발을 신고 있었는지 말이지요. 신발 추적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배성훈의 집에서 압수한 신발장을 조사했지요. 검은색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CCTV에 찍힌 것과는 달랐습니다. 브랜드도 다르고 밑창 패턴도 달랐지요. 이강연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은 운동화가 여러 켤레 있었지만 일치하는 건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다른 사람이란 말일까요? 하지만 모든 증거는 이 두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수사관이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신발을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 주변 쓰레기통을 모두 뒤지세요. 하수구도 확인하고요. 수색은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건물 반경 500m 내 모든 쓰레기통을 조사했지요. 하수구 덮개도 열어봤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건물 뒤편 공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풀숲에 버려진 검은색 운동화 한 켤레였지요. 진흙이 묻어 있었고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씻으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밑창을 확인했습니다. CCTV 화면과 일치했습니다. 이건 바로 그 신발이었지요. 포렌식 팀이 즉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신발 안쪽에서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이 걸렸지요.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DNA가 모두 검출되었던 겁니다. 배성훈과 이강연 둘 다였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 켤레를 두 사람이 번갈아 신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함께 있었을 때 접촉했거나요. 수사팀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공범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지요.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하 창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포렌식 팀이 며칠째 창고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거든요. 뭔가 발견했습니다. 즉시 와보세요. 수사관들이 급히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창고 한쪽 구석이었습니다. 오래된 서버 케이스들이 쌓여 있었지요. 이 케이스들을 옮기다가 발견했습니다.
포렌식 요원이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서버 케이스 아래 비닐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두꺼운 비닐이었지요. 열어봤습니까? 아직입니다. 당신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포렌식 요원이 조심스럽게 비닐을 열었습니다. 윤재성이었습니다. 시신은 비닐로 여러 겹 감싸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지요. 머리 뒤쪽에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이 뭡니까? 검시관이 시신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두개골 골절입니다. 둔기에 맞은 것 같습니다. 후두부를 강하게 타격당했어요. 흉기는요? 무겁고 단단한 물건입니다. 쇠로 된 공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회사 내 공구함을 뒤졌습니다. 개발팀 사무실 한쪽에 공구함이 있었지요. 렌치, 드라이버, 펜치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렌치 한 개가 없었습니다. 공구함 안 렌치 거치대에 빈자리가 있었거든요. 렌치가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직원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사팀은 건물 전체를 다시 수색했습니다. 사무실, 화장실, 창고, 주차장까지 모두 뒤졌지요. 사흘째 되던 날 지하 주차장 환풍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휘어진 렌치였습니다. 누군가 힘껏 숨긴 것 같았지요. 렌치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재성의 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문도 검출되었지요. 배성운의 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손잡이 고무 부분에서 다른 DNA가 나왔던 겁니다. 땀 성분이었는데 이강현의 것이었지요. 한 흉기에 두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을 동시에 불렀습니다. 이번엔 증거를 먼저 보여줬지요. 이게 뭡니까? 렌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배성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당신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재성의 피도 묻어 있고요. 배성운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우연히 만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왜 환풍구에 숨겼습니까? 제가 숨긴 게 아니에요. 옆방에서는 이강현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손잡이에서 당신 땀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강현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땀이요? 그럴 리 없는데요. DNA 검사 결과입니다. 부인하시겠습니까? 이강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사팀은 새로운 전략을 썼습니다. 두 사람을 같은 방에 앉혔지요. 서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누가 먼저 말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지요. 배성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렌치를 들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때린 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때렸습니까? 배성운이 이강현을 가리켰습니다. 이강현 씨가 뒤에서 쳤어요. 제가 윤 팀장과 말다툼하는 동안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강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먼저 렌치를 휘둘렀잖아. 나는 위협만 했어. 실제로 때린 건 내가 한 거야. 두 사람이 서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조용히 지켜봤지요.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CCTV 재분석과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벽 1시 배성운과 윤재성이 사무실에서 다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복도에서 이강현이 지켜보고 있었지요. 배성운이 화를 내며 렌치를 들었지만 실제로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 배성운이 나간 후 이강현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이강현도 윤재성과 격하게 다투었습니다. 성과 조작 의혹 때문이었지요. 순간적으로 격분한 이강현이 바닥에 떨어진 렌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재성의 뒤통수를 내리쳤던 겁니다. 윤재성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당황한 이강현은 배성훈에게 연락했지요. 배성훈도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다퉜지만 결국 시신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지하 창고로 시신을 옮겼습니다. 배성훈의 비상카드를 사용했지요. 서버 케이스 아래 숨겼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파일 삭제는 이강현이 했습니다. 원격으로 접속해서 윤재성이 준비하던 보고서를 지웠지요. 렌치는 배성훈이 숨겼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범죄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살인 및 시신 은닉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이강현은 살인죄로, 배성훈은 살인 방조 및 시신 은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과주의와 무한 경쟁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지요. 한 사람의 목숨이 회사 내 권력 다툼으로 사라졌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